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I 15번째 시간이고요. appendicitis 및 관련된 기타 소화기 질환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순서대로 막창자 꼬리염, appendicitis, 그리고 결핵성 복막염, 그리고 psoas abscess, subphrenic abscess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창자 꼬리염, 이제 충수돌기염, 이제 한자로 쓰느냐 아니면 순우리말로 쓰느냐 둘 중 하나인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아빼라고 많이 하죠. 옛날에는 맹장염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맹장은 시쿰이죠. 요즘에는 뭐 충수돌기염 이런 단어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이름이야 어쨌든 아빼나 시쿰은 원래 초식 동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 인간한테서는 거의 기능이 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크기가 작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잘 낀다는 거죠.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어펜딕스의 오리피스가 막히면은 그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펜디사이티스를 일으키게 되죠. 이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아마 뭐 소위 이제 급살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걸로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막히는 이유는 성인에서는 주로 fecalis, 이제 대변의 성분 중에 일부가 단단한 돌처럼 돼서 아펜딕스의 입구를 턱 막아버리는 거죠. 단 소아에서는 이거보다는 enlarged lymphoid follicle에 의한 게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페는 이제 아펜딕스에는 뮤코사의 림프 조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뮤코사 아니고 썸뮤코사구나. 어쨌든 그쪽에 이제 림프 조직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마치 이게 림프노드처럼 보인다는 거죠. 단면을 보면. 그런데 장염에 걸리거나 하면은 이제 우리 왜 감기 걸리고 염증 생기면은 이제 소위 옛날 사람들이 이제 임파선이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은 원래부터 이게 잘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염 걸리면은 이게 림프절이 또 붓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림프오이드 폴리클들도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커지다 보면은 막혀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막히면은 그 안에서 미생물은 계속 증식하고 염증으로 베인도 붓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압력이 높아지면은 통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자칫하면은 갱그린이나 앱세스 생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터질 수도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증상은 어떠냐? 뭐 임상 증상 너무 쉽죠. RLQ 페인 하면은 사실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이건데요. 이제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처음부터 RLQ가 아픈 거는 아니고 배꼽 주변 periumbilical pain으로 시작해서요. 점점 RLQ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아프다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중요하고 당연히 배가 아프니까 식욕은 안 생길 거고 통증 때문에 너지와 보미팅 같이 동반하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아빼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배 아프다는데 신체 검사 당연히 해봐야겠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움빌리쿠스와 ASIS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에서 아래쪽 3분의 1 지점을 맥버니 포인트라고 하죠. 거기를 눌러서 텐더니스가 있는 것. 그것이 아빼의 가장 중요한 파인딩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아스 사인. 왼쪽을 아래로 해서 모로 누워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쭉 익스텐션 합니다. 그러면은 소아스 머슬이 쭉 당겨지면서 앞배를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obturator sign. 그래서 right hip을 internal rotation 한다.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obturator internus가 움직이면서 앞배를 건드리기 때문에 역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 세 번째, 이제 LLQ 쪽을 누른다. 이제 여기 RLQ랑 반대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카운터 맥버니 포인트라고 하죠. 근데 그쪽을 누르는데 거기는 괜찮지만 RLQ 쪽이 오히려 아프다. 요거를 롭싱 사인이라고 하고요. 역시 앞에 보조적인 진단할 수 있는 그 의학적 검사 소개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맥버니 포인트 텐더니스일 텐데 조금 애매할 때는 부가적인 파인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더 심해지면은 거기에 이제 뭐 리바운드 텐더니스를 동반을 할 수도 있고 퍼포레이션이 생겼다는 이제 강한 증거가 되겠죠. 아니면 뭐 기침을 하거나 움직였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 뭐 그런 거는 그런갑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이 이렇게 이학적 검사로 충분하냐? 아주 티피컬한 그런 페인의 양상만으로도 충분하겠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임상 양상과 신체 검진으로도 앞배를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굳이 영상의학적 검사가 없더라도 앞배를 진단하고 바로 수술을 들어가도 된다. 저도 이렇게 배우긴 배웠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임상적인 하이 클리니컬 서스피션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수술을 해놨더니 앞배가 아닌 경우가 이렇게 꽤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초음파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CT도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찍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굳이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해가지고 네거티브가 나올 확률 그런 거를 감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배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 여기는 뭐 modified 알바라도 스코어 뭐 이게 4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거 모르셔도 시험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증상들을 보여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그런 suspicious한 그 앞배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영상 검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는 바로 수술? 좀 아니다. 그래서 다이그노스틱 이미징은 뭐냐? Abdominal Pelvic CT다. APCT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소아나 가임기 여성 아니면 이미 임신을 한 여성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이유로 라디에이션을 또는 이제 다른 이유로 라디에이션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사람 가임기 여성이 아니고 임신한 여성이었구나. 소아나 임신한 여성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유로 라디에이션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신 초음파를 보는 게 효과적이겠습니다. 아니면은 MRI. 소아, 임신한 여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소아의 기준은 대충 한 12살 미만이면은 소노를 한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검사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CT를 보면은 여기 이제 시쿰이 이렇게 달렸고 여기가 아마 일리오시칼 밸브겠죠? 그래서 밑으로 이제 아펜딕스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크게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펜디시얼 월이 인핸스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도 하나, 오리피스에도 하나, 피칼리스가 끼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칼리스와 그 아펜디사이티스를 CT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소너를 보면은 여기는 프록시멀 쪽에 정상적인 아펜딕스가 있고 그러다가 이 트랜지션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 디스탈 쪽으로는 아펜딕스가 크게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아펜딕스가 대략 7cm 이상으로 커져 있으면은 염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여기 프록시멀은 대략 3mm 정도 되는데 트랜지션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디스탈 아펜딕스는 1cm, 대략 10mm 정도로 확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꾹 눌러봤을 때 모양이 여전하다. 그러면은 앞배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그 가임기 여성의 앞배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기억해둡시다. 이제 특히 임신 중에 앞배가 가임기 여성한테도 물론 앞배가 생길 때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임신한 여성에서도 앞배가 굉장히 잘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자궁이 커지면서 아펜딕스가 이제 복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RLQ 페인이 아니라 RUQ 페인을 보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서 복통을 호소하면은
우리가 뭘 감별을 해야 돼요? 물론 앞에도 감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ovarian cyst, ovarian trojan, ectopic pregnancy 이런 걸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네, 베타 HCG 소변 검사가 기억났으면 제대로 공부하신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일단 혹시 임신이냐 아니면 혹시 ectopic pregnancy가 있느냐 이거부터 의심을 해야겠고요. 거기서 베타 HCG가 떴으면은 그때는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제 앞배인지 ectopic pregnancy인지 아니면 임신을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신한 여성에서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검사는 베타 HCG고 만약에 베타 HCG가 양성이 떴다면은 그때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기억해 두세요. 치료는 항생제 주고 그다음에 수술적으로 제거해 주면은 충분해요. 항생제만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거의 100% 재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CT를 찍었는데 이미 앱세스가 생겼다면 그렇다면은 바로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항생제를 주면서 CT 가이디드 아스피레이션을 해가지고 일단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한 6에서 8주 뒤에 elective appendectome를 해줘야 된다. 결장조 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장조 제술은 아닌 것 같고 appendectome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배가 있는데 바로 응급실에 오는 게 아니라 좀 버티면서 오래 끌었던지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겠죠. 아마 이때는 열도 훨씬 더 심하게 나고 WBC도 많이 오르고 그럴 겁니다. 어펜디얼 앱세스 사진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사진을 좀 볼게요. 이 사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앱세스가 있는 부분인데 어때요?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 앞에가 훨씬 좀 더 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세요? 월도 조금 더 두꺼워 보이고요. 가운데는 여기 이렇게 피칼리스가 있네요. 이제 앱세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 오른쪽 것처럼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떠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앱세스가 생겼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기가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훨씬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월이 두꺼우면서 이제 시그널 인핸스먼트가 된다. 그렇다면은 단순한 아펜디사이티스보다는 앱세스가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항생제 주고 그다음에 일단은 CT 가이디드 아스피레이션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머지 후딱 볼게요. 우선 결핵성 복막염. 결핵균이 복막으로 침투해서 증식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복막염이 있으니까 배도 계속 아프고 그다음에 염증 때문에 배에 복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핵 때문에 열도 나고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 호흡기 때 그 결핵성 효수 이런 걸 했었죠. 그거랑 그 결핵성 복막염이랑 그 진단이 좀 비슷해요. 이제 프로틴도 뜨고 그다음에 WBC도 뜨는데 WBC는 림포사이트 도미넌트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아디노신 디아미네이즈 그래서 ADA가 40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복수가 생기면요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게 SAAG죠. Serum Ascites Albumin Gradient. 이거 이제 헤파톨로지 하면서 이걸 자세하게 볼 텐데 그 결핵성 복막염에서는요 SAAG가 1.1 미만으로 낮다. 즉 이 말은 시럼의 알부민 레벨과 복수의 알부민 레벨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울트라 필트레이트가 아니란 얘기죠. 미리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황 증거를 얻고 난 다음에는 결핵균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당연히 복수를 AFB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양을 한다든지 하기는 할 텐데
이게 진단율이 조금 낮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긴 하겠지만 이제 배양은 어쨌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결핵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핵이 있을 때 배양 검사를 하는 거는 그 균의 drug resistance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배양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검체를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럴 때는 이제 복강경을 이용한 복막의 조직 생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핵성 복막경이 의심이 되고 복수가 나온 사람, 당연히 제일 먼저 할 검사는 이제 복수 천자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수 천자해서 얻은 검체 가지고 그 결핵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 뭐 프로틴, 알부민 이런 레벨 체크할 거고, 림포사이트 체크할 거고, ADA 같은 거 체크할 거고요. 이게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결핵성 복막경이 조금 더 favorable한 그런 소견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다음 검사로 복막 조직 생검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다른 결핵 질환과 마찬가지로 항결핵제로 치료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와스 앱세스입니다. 이거 사실 국시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사실요 임상에 보면은 이제 어디 침 맞고 이러다가 걸려오는 사람 종종 있어요. 저도 한번 실습 돌다 한번 봤거든요.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이게 스와스 메이저 머슬의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증상이 앞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뭐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 그리고 또 스와스 사인 양성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스와스 머슬을 움직이는 검사가 스와스 테스트잖아요. 당연히 양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스와스 머슬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보다면 이 아래쪽에는 RLQ 리전이니까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은 당연히 여기 눌렀을 때 아플 거고요. 그리고 뭐 열도 나고 업도미널 페인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요거는 한 가지 조금 더 더했으면 하는 게 업도미널 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플랭크 페인. 당연히 스와스 머슬이 약간 등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통통통통 쳤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단은 이렇게 이제 CT로 앱세스를 확인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검사지만요. 사실은 엑스레이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요 왼쪽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요 오른쪽 봅시다. 요렇게 뭔가 뭔가 흰 선 같은 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뭔가 경계 같은 게 지어져 있는데 왼쪽은 보면 어때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요게 스와스 SS의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원래 이렇게 그 스와스 메이저 머슬이 아래쪽으로 주행하는 게 보여야 해요. 그런데 얘는 뭔가 이제 앱세스가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주변부와의 경계가 소실되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와스 앱세스가 의심되는 사람한테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검사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는 CT를 고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의심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이 앱세스 드레이니지 해주고 항생제를 꽤 오랫동안 써주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앞배랑 감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스와스 앱세스도 RLQ 텐더니스나 스와스 사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스와스 앱세스는 RLQ 페인이 물론 있는데 그거보다는 right flank 페인으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등 쪽에서 두드려도 페인이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펜디사이티스는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하거든요. 진짜 하루 만에 갑자기 막 열도 나고 막 배도 너무 아프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스와스 앱세스라는 거는 이게 앱세스 포메이션 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여기 서버큐트 피버라고 나오죠. 열이 갑자기 확 나는 게 아니고요. 열감이 조금 있는 것 같다가 조금 심해지고 조금 심해지고 조금 심해지고 하는 게 며칠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과가 조금 더 서버큐트하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소아스 앱세스와 아펜디사이티스를 감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인 subphrenic abscess. 이게 말 그대로 그 다이어프램 아래에 앱세스가 생기는 건데 요걸 여는 이유는 이게 어펜덱토미의 가장 흔한 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특히 라파로스코픽 어펜덱토미를 하는 경우에 이 subphrenic abscess의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복부 수술을 한 뒤에 열도 잘 떨어지지가 않고 WBC가 높으면서 RUQ의 페인이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호흡기 증상 같은 것들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죠. 호흡기 증상 같은 게 이제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다든지 오른쪽에 페인이 느껴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딸꾹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 보겠죠?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right diaphragm의 elevation인지 effusion인지 모를 그런 덩어리 같은 게 보인다. 그때 subphrenic abscess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가 있겠죠. 진단은 CT abdomen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기본이겠고요. 역시 치료는 abscess drainage를 해주면서 IV antibiotics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사진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니까 엑스레이부터 찍겠죠. 엑스레이를 찍는데 반대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높아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다이어프램의 엘리베이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에어 플루이드 레벨 같은 것들로 약간 뭔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앱세스가 차가지고 여기 뭔가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CT를 찍어보면은 요 간 위와 다이어프램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앱세스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GI 마지막 시간인 대장암이네요. 오늘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대장암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